멍, 멍, 멍멍멍.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귀를 때리는 개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짖음은 점점 거세지고 그 소리가 묘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허겁지겁 겉옷을 걸쳤습니다. 집 안불을 켜지 않고 손전등만 든 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안개가 짙게 내려앉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짖는 소리 사이로 흙 파는 거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멍이야, 거기서 뭐해?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우리 이야기에 더 깊은 여운이 남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순이 외쳤지만 멍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는 묘 위에서 땅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엔 흙먼지가 자욱했고 냄새는 이상하게 쇠비린내가 났습니다. 정수는 삽을 들고 개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멍이는 입에 무언가를 문 채 으르렁댔습니다. 나 멍이야. 그거 뭐야? 개가 입을 벌리자 흙 묻은 낡은 금속 상자가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상자를 조심스레 주워들었습니다. 녹슨 자물쇠는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천조각에 쌓인 인형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뼈 조각이 굴러나왔습니다. 정수는 숨이 막히는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민수 묘잖아.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인형의 얼굴을 비추자 단추로 된 눈이 반짝였습니다. 불현듯 등 뒤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정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멍이만 그녀 곁에서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묘 옆 흙더미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아이 장난감처럼 보였지만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새벽바람이 불며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묘는 이미 반쯤 파헤쳐져 있었고 관뚜껑의 일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수는 망설이다가 손전등을 비추었습니다. 관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민수 어디 간 거야? 정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묘 아래에서 미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멍이는 꼬리를 내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수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손전등을 떨어뜨렸습니다. 불빛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다시 그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비명을 지르며 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멍이의 울음소리가 새벽 하늘로 길게 번졌습니다. 이와 다시 들리는 소리. 며칠이 지나도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벽시계가 3시를 넘길 때면 어김없이 묘 쪽에서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손톱으로 흙을 긁는 듯 날카롭고 끈질겼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덮어쓴 채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귓속 깊이 파고들었죠. 멍이야 그녀는 중얼거리며 개를 찾았습니다. 멍이는 묘 쪽을 향해 서서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개 낀 마당 끝 묘 앞에 흙이 다시 뒤집혀 있었습니다. 묘비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주변엔 발자국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삽을 들어 묘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묘비 뒤쪽에서 뭔가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가 돌아봤을 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멍이만 계속 묘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이웃 윤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소문통으로 늘 무언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이 묘 이야기를 꺼내자 윤 씨 부인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묘, 내 아들 거 맞아? 내가 본 건 좀 달랐는데.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더는 말을 이어가지 않고 입술을 닫았습니다. 괜한 일 파헤치지 마. 죽은 자는 그냥 두는 게 좋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집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멍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짖음은 점점 높아졌고 이내 대문을 들이받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순이 나가보니 개는 이미 산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뒤따른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산 중턱에 멈춰 섰습니다. 개는 흙더미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얀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나무 조각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의 팔꿈치 뼈였습니다. 정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불빛이 산길을 비쳤습니다. 형사 강재호가 도착해 현장을 살폈습니다. 그는 뼈를 들어 올리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된 동물의 뼈 같아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경찰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정수는 홀로 산에 남았습니다. 멍이는 그 자리에 앉아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바람은 싸늘했고 정순의 손끝은 얼어붙은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사이에서 묘비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또 한 번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인 채 그 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사마 기억의 균열.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정순의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묘 앞의 땅은 여전히 울퉁불퉁했고 아무리 덮어도 자꾸 파헤쳐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경찰을 부를 수도 묘를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서랍을 뒤져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표지를 손끝으로 문지르자 오래된 사진들이 흩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민수와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둘은 똑같은 옷을 입고 나란히 웃고 있었죠.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누구야?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머릿속 어딘가가 지워진 듯 이름도 표정도 희미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 씨 부인이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묘에 신경을 써? 그게도 이상하고 윤 씨 부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 알아요? 우리 민수 옆에 있는 애요. 윤 씨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순 씨 쌍둥이였잖아. 그걸 잊었어? 그 말에 정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한 명은 병원에서 죽었다고 들었는데 정순의 머리가 하얗게 멎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선 또다시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걷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묘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나간 정수는 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살폈습니다. 빛은 묘 속이 아니라 묘 옆의 흙더미 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파냈습니다. 거기에는 인형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인형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동자 속에 작은 금속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갑자기 인형의 눈이 깜빡이며 불빛이 강해졌습니다. 민수야? 정수는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바람이 불며 묘비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낯선 이름이 스쳐갔습니다. 준수, 그리고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화마을의 비밀. 이튿날 아침 경찰차가 다시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형사 강재호는 전날 발견된 뼈 조각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문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재호는 묘 주변을 둘러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파인 자국이 계속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마을 주민들에게도 간단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마을회관에는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가장 앞줄에서 손을 흔들며 소문을 던졌습니다. 6년 전 그때도 아이 하나가 사라졌지. 내 손자 말이야.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정순에게 향했습니다. 정순은 무심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걸음을 옮겨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날 내 손자랑 같이 놀고 있었잖아. 왜 기억 못해? 정수는 눈을 크게 떴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재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건 기록을 뒤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파출소로 돌아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2019년 미해결 아동 실종 사건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 장소는 정순의 집 뒤편 산자락 근처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윤 씨 부인의 손자 태섭이었습니다. 강재호는 펜을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마을 무언가 숨기고 있군. 그 시각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묘비의 흙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짧은 이미지들이 번쩍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울음, 피 묻은 손, 그리고 삽. 정수는 비틀거리며 뒷마당으로 나가 묘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으로 흙을 문지르자 따뜻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삼날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흙을 더 걷어내자 낡은 인형의 팔이 드러났습니다. 정수는 손을 떨며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 인형은 며칠 전 본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봤을 때 윤 씨 부인이 담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윤 씨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인형을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 붉은 점이 번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묘 앞에는 파리떼가 몰려들었습니다. 멍이는 묘 옆에 앉아 꼬리를 감고 웅크렸습니다. 집 안불빛이 꺼지자 산 너머에서 또다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은 점점 가까워졌고 멍이의 낮은 울음이 그 소리 사이로 섞여 퍼져나갔습니다. 오화 진실의 단서. 이른 새벽 짙은 안개가 들판을 덮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흙더미는 다시 부풀어 있었고 땅 속에서 무언가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삽을 들었습니다. 삼날이 흙을 가르자 묘 안쪽에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는 흙을 손으로 헤집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또 하나의 낡은 상자였습니다. 녹이 쓴 자물쇠는 이미 부서져 있었고
상자 뚜껑은 쉽게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물기에 젖어 있었고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문장 하나가 또렷했습니다. 민수 대신 내가 묻힌다. 엄마는 몰라야 해. 정수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 그리고 쌍둥이 형제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두 아이 중 한 명을 꼭 껴안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을 떨며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수를 지켜야 한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묘비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정순, 기억하지 말자.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정수는 땅에 주저앉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손바닥에 흙이 식어갔고 무릎 아래에선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멍이가 묘 옆에서 흙을 파며 낮게 울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멍이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지, 그렇지?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형사 강재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손전등으로 묘를 비추며 낮게 물었습니다. 정순 씨, 그 상자 어디서 찾으신 겁니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재호는 상자 안의 편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건 남편분의 필체 같네요. 정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DNA 검사를 맡기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정수는 그를 따라 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묘 속 어둠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낮은 아이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정수는 몸을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멍이만 묘 위를 바라보며 꼬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편지의 모서리가 손을 베어낸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피 묻은 손가락으로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뭘 숨긴 거야?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고 흙냄새는 더욱 진해졌습니다. 강재호는 차로 돌아가며 경찰 무전기에 대고 짧게 보고했습니다. 묘에서 또 다른 상자 발견. 추가 증거 확보. 정수는 홀로 묘 옆에 남아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에 상자의 편지가 흩날리며 묘 위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엔 한 줄의 문장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건 엄마의 기억 속에 있다. 육화 기억의 복귀. 밤하늘은 구름에 덮여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멍이는 묘 앞을 떠나지 않고 흙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자 정순의 머릿속이 서서히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삽을 들고 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만해, 멍이야. 멍이는 그녀를 쳐다보다 다시 땅을 팠습니다. 정순이 가까이 다가가자 흙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조심스레 파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시계의 유리면엔 흙이 잔뜩 끼어 있었고 숫자판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2019년 6월 17일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날짜는 윤 씨 부인의 손자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시계를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피부에 스며들며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머릿속에 번쩍이는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술 냄새,
아이의 울음, 그리고 계단에서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정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일을. 기억은 멈추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비 오는 밤 술에 취한 그녀는 묘 근처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윤 씨 부인의 손자였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아이를 밀쳤습니다. 아이는 돌계단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헐떡이며 그 시신을 안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아이를 민수의 묘에 묻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중얼거리며 땅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멍이가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걔는 한 번도 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땅을 짚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에 흙이 스며들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덮은 진실이 다시 파헤쳐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 시각 형사 강재호는 파출소에서 DNA 결과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에는 윤태섭, 일치라는 문구가 붉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충격에 손에서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럴 리가. 정수는 묘 옆에 주저앉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바람이 불자 묘 위의 흙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발치 아래에서 미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손전등을 들어 묘 위를 비추었습니다. 흙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묘 속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기억났어. 치라멍이의 울음.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정순의 집은 경찰에 의해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새벽 3시 여전히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귀를 막았습니다. 형사 강재호는 현장 봉인 테이프를 확인하러 들렀습니다. 그는 묘 근처에 놓인 피 묻은 삽과 끊어진 목줄을 발견했습니다. 정순 씨 설마 스스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묘 주변의 흙은 다시 파헤쳐져 있었고 발자국이 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강재호는 손전등을 들고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산 중턱에서 멍이를 발견했습니다. 멍이는 흙투성이가 된 채 뭔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강재호가 다가가자 멍이는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입에서 떨어진 것은 낡은 인형 하나였습니다. 인형의 눈이 번쩍이며 붉은 빛을 냈습니다. 그 순간 강재호의 손전등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누구야? 그가 외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스럭거림 사이로 아이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총을 꺼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졌고 묘비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재호는 본능적으로 묘 쪽을 향했습니다. 묘 위에는 여자의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는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형체는 서서히 뒤를 돌았습니다. 그 얼굴은 정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생기 없는 잿빛이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 아래에는 멍이가 웅크리고 있었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정순 씨, 당신 살아있었군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인형을 들어 올리더니 그것을 자신의 가슴에 안았습니다. 순간 인형의 눈이 붉게 빛나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강재호는 총을 들었지만 눈앞의 공기가 일그러졌습니다.
순간 정순의 모습이 사라지고 인형만 땅에 떨어졌습니다. 비가 그치자 묘 위는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인형을 주워들었고 그 눈 속에서 카메라 렌즈 같은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기억 저장 장치? 그가 중얼거린 순간 인형의 눈이 번쩍이며 불빛이 번졌습니다. 짧은 영상이 재생되듯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정순이 아이를 묻고 멍이가 그 곁을 지키는 장면이었습니다. 강재호는 비틀거리며 인형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멍이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묘 위에서는 울음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게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울음과 섞인 듯 낮고 길게 이어지는 절규였습니다. 강재호는 총을 쥔 손을 내리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붉은 눈 두 개가 천천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팔아 되살아난 묘. 다음 날 아침 경찰들이 마을 언덕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새벽에 순찰하던 순경이 묘가 또다시 파헤쳐져 있다고 신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재호는 피곤에 찌든 얼굴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관 뚜껑은 옆으로 밀려나가 있었고 내부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안에는 멍이의 사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개의 목에 붉은 리본이 묶여 있었고 혀끝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고의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강재호는 단호히 말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묘에서 이어진 발자국이 숲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그 흔적을 쫓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희미했고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발자국은 오래된 폐가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부패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재호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둡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 불빛을 돌렸습니다. 그 빛이 닿은 벽에는 수십 개의 인형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형들마다 얼굴에 금이 가 있었고 눈동자는 전부 뽑혀 있었습니다. 벽 아래엔 아이들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모두 6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붉은 글씨로 모두 내 아들이야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재호는 경악하며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여기는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그러나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전파가 끊겼나? 그때 천장 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 낀 천장이 삐걱이며 내려앉았고 오래된 사진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장이 그의 발밑에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순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얼굴은 모두 새까맣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강재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뒤편에서 바닥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벽면의 인형들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인형들의 눈이 일제히 붉게 빛났습니다. 방 안 전체가 피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강재호는 총을 들어 올렸지만 눈앞의 벽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귓가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찾았어요. 그 말과 동시에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빛이 꺼지고 방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한참 뒤 폐가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흙먼지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멍이의 울음 같은 낮은 소리가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구와 붉은 눈에게. 며칠 후 마을은 다시 고요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경찰은 강재호 형사의 행방불명 사건을 업무 중 실종으로 처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추모하는 대신 그 일 자체를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산기슭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불안한 마음에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시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짐을 싸던 그녀는 문득 신문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일라는 비어 있었고 받는 사람은 윤말순 귀하로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뜯은 순간 붉은 잉크가 번져 손끝을 적셨습니다.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과 인형 눈알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윤 씨 부인과 어린 손자 태석, 그리고 멍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건 6해 전 그날 그녀는 편지를 구겨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낮은 개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짐을 꾸린 채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정순의 묘 앞에서 그녀의 여행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편지와 사진, 그리고 태섭의 이름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남은 이들은 해질 무렵이면 집 안부를 모두 끄고 잠겼습니다. 묘 근처를 지날 때면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엄마라는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재호의 사무실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책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청소 직원이 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 인형의 눈은 반쯤 꺼져 있었지만 희미하게 붉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직원은 무심코 인형을 들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려는 순간 휴지통 안에서 미세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져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창가에 놓인 서류 위에 손자 이름이 적힌 메모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심 외곽 CCTV에 이상한 영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새벽 3시 강재호로 보이는 남자가 한 개와 함께 도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개의 눈에서는 붉은 빛이 깜빡였습니다. 영상은 갑자기 끊겼고 그 이후 두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개는 주인을 찾아다닌데 마을 아이가 속삭였고 노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는 점점 더 사람의 목소리처럼 변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에 남아있던 농부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 묘 위에 붉은 눈 2개가 떠 있었어. 그 후로 그 농부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산자락 어딘가에서 개의 울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시파 파묘된 기억.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순이 살던 마을은 완전히 버려진 채 잡초에 덮였습니다. 지붕이 내려앉은 집들과 갈라진 도로 사이로 바람이 울었습니다. 낮에도 음산한 기운이 감돌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젊은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폐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미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촬영 중이었습니다. 촬영 감독은 드론을 띄워 마을 전경을 찍었습니다. 화면에 잡힌 것은 허물어진 집들과 무너진 묘비 하나였습니다. 저게 예전 기사에 나왔던 그 묘지죠? PD가 묘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팀원 중 한 명이 호기심에 다가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묘 위에는 누군가가 놓고 간 듯 낡은 인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인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이 반쯤 빠져나간 인형의 얼굴에 희미한 빛이 스쳤습니다. 배터리도 없는데 왜 반짝이지? 촬영 감독이 농담처럼 말하자 인형의 눈이 붉게 켜졌습니다. 순간 카메라에 노이즈가 끼며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화면 속 묘 뒤편에서 하얀 형체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여자처럼 보였지만 머리가 길게 늘어져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거 사람 맞아요? 스텝 하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순간 드론 화면이 꺼졌습니다. PD가 놀라며 장비를 살피는 사이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인형이 손에서 떨어져 묘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바람 사이로 들렸습니다. 스태프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묘 옆에 흙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흙 속에서 하얀 손 하나가 천천히 튀어나왔습니다. 그 손은 인형을 잡고 다시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제작팀은 서둘러 마을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방송국으로 이름 없는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고 발신지는 폐마을 인근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흙 묻은 인형과 카메라 메모리 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자가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은 처음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곧 화면 속 묘 앞에 선 누군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흙투성이의 치마, 검게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 이제 엄마 차례야. 영상은 그 말을 끝으로 꺼졌습니다. 기자는 공포에 질려 재생을 멈추었지만 스피커에서는 미세한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지막엔 개 짖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득히 붉은 눈 두 개가 번쩍이며 떠올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